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어쨌든 장패 바스켓 카운트를 하는데 그런 절대적 빈곤선 방식이 되게 후진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죠. 네네네. 예, 뭐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바로 수급자 될 수 있는데. 네, 좋아요. 그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죠. 이제 뭐 원래 기초법의 취지는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넘어야 될 장벽들을 계속 세워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보고 또 이제 자기 소득이 아닌데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뭐 직계 혈족의 소득까지 다 봐가지고 추정소득 매기고 뭐 이런 등등등 간주부양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수급을 받지 못하게 장벽들을 계속 세워놓는 게 있었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리 제도가 잘 돌아가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흔히는 이제 사각지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장해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맞춤형 욕구에 맞는 그 맞춤형 서비스로 개별급여를 도입해라. 요게 이 세 가지가 한 10몇 년 동안 그 시민단체들에서 쭉 주장을 해왔던 반대,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근데 실제 2013년 중반쯤에 그 정부가 직접 입법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의 유재중이라는 새누리당의 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을 시켜가지고 입법한 내용을 보면은 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사실 마지막에 얘기했던 개별급여 얘기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되는 다음에 그냥 약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조항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개별급여를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빵 집어넣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뭐 최저생계비 현실화 이런 내용은 저 밑으로 그냥 밀어넣고 개별급여 내용을 확 키워버렸어요. 개별급여가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를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급여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 형태입니다. 통합급여. 그러니까 7가지 급여가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 모시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뭐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죠. 근데 이게 그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 한꺼번에 몰아주는. 돈으로 환산해서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생계급여도 하고 교육급여도 하고 주거급여도 하고. 근데 이제 현물급여는 48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이제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몇 가지 급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배제되니까 원래 시민단체들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개별급여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이 내놨던 방식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급자들의 통합급여를 나눠서 다 따로따로 책정을 하는 그쵸.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지. 피곤해질 수 있죠. 자기가 다 이렇게 부처마다 다 신청을 다시 해야 돼?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원래 통합급여 형태였을 때는 모든 급여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관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책정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하인 사람들에게 수급자로 선정해서 요 급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원스톱 서비스 이런 체계가 가능했죠. 근데 그런 개별급여 형태로 간다고 하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뭐 의료급여는 이제 복지부 소관일 테고 이런 식으로 부처별로 쪼개고 신청서도 각자 따로따로. 이거 뭐 굉장히 인터넷 좀- 잘하는 사람만 타먹게 해놓은 것만 해도 노인네는 하나도 못 타먹겠네 이거. 아이고 자, 그 어쨌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사는 게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대적 빈곤선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합니다. 아, 예,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는데 그게 이렇게 근로자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그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책정하게 하는데 우리 되나요? 그 나중에 따져보세요. 안 되게 했겠지. 그거를 이제 그전에는 최저생계비로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법에 정해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매년 중생부에서 내놓는 최저생계비 기준. 네. 근데 이제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법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계산 방법이 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이제- 건가? 제멋대로인 거예요.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 알아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중위소득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평균 도시근로자인지 임금이라는 게 아니면- 있고 또 무슨 평균 임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보통 상대적 빈곤선 따질 때 이제 중위소득의 이렇게 전체 국민의 뭐 중위소득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나 봐요. 뭐 어쨌든 그런 빈판이 처음에 되게 많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은 일단 개별급여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 있죠.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찔끔 완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안을 내놨을 때 시민단체들도 엄청 반발이 많았죠. 그때 이제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서 이 유재중 의원안을 보고서 했던 평가가 이거는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했던 얘기는 맞춤형 복지하겠다. 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근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비판할 때 요거는 예산 맞춤형 권리 쪼개기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긴급복지 지원법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거를 송파 세무녀법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 거죠. 하여튼 쌍놈들이래. 많이 말아버렸네. 그 얘기를 딱 듣기만 해도 주변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사실상 현물급여를 그러니까 현금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 어떤 삶의 질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건데, 수급자였다가 연구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그럼 이제 주거급여 안 준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급여로 가니까. 지금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이 개정안 통과되기 이전에 주거급여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어차피 돌아갈 거예요. 지금도 안 되지 않아요? 주거급여는 줄어들잖아요. 아니에요. 줘요. 줘요? 네. 무상이지 않은 이상은 다 주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무상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임대 아파트라던가 이런 걸 때 들어가면 주거가 안정됐다라는 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교육급여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령기 교육을 다 받으면 교육급여를 안 준다는 소린가? 아니, 교육급여는 원래가 그 가정에 학교 다니는 애들 있는 경우에 그 급여를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가정에 그 학령기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 경우 교육급여를 줬죠. 근데 이제 그 교육급여를 선정하는 방식을 아예 교육부로 맡겨버리는 거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어떤 누리가정이 교육부에 갑자기 이렇게 일정 정도 떠맡겨졌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도 이렇게 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시도. 실제로 많은 또 곳에는 예산 삭감이 되었을 거고, 지금도 이제 결론이 확실치 않아서 누리교육 자체도 되게 어떻게 될지 그 도마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또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떠넘기기식, 혹은 떠넘기기식. 네.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사실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게 복잡한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소득 올려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기존에 못 봤던 사람들 좀 받게 받게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는 그냥 거잖아. 사각지대 줄여나가고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 많은 그러니까 건데. 온갖 뭐 세모녀법이니 아니면 이렇게 많은 말들의 말잔치가 있는데. 자꾸 계산 방법만 이렇게 어, 바꾸는 거죠. 뭐 이렇게. 저 엘리트들이 지네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죠. 개별적으로 하게 돈도 되면 달라고. 턱은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의 턱도 높아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안 주려고 하겠지. 그거를 되게 많이 완화해 더 받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엄청 피곤해지겠다. 네. 진짜. 그래서 원래 그 이제 개별급여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그 이제 주무부처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원래 복지부에서 할 때는 수급자 탈락된 사람의 경우 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잖아요. 동사무소 네. 다시. 네. 근데 이의 신청을 안 받겠다고 하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이런 데서 이의 신청 우리는 안 받겠다. 왜? 일이 많아지니까. 아니, 복잡하고 그냥,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사무실가 들어서 생기는 거지. 뭐 어떤 뭐 복지부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랑 건설교통부의 마인드랑은 완전 다를 텐데. 그치. 물론 모자란 보건복지부라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탈락이냐, 뭐 이렇게 청약 저쪽 봐가지고 맞아, 탈락이냐, 그렇죠. 뭐 합격이냐 이것만 얘기하던 애들이 무슨 사정을 보고 다면접 평가 이런 게 그렇죠. 어딨어. 그냥 됐다 안 됐다. 지금. 건설교통 신도시 뺑뺑이 하고 이렇게 뺑뺑이 하면서 뭐 그런 애들인 뭐 이런 거지. 것들이고 이거 되면 좋고 안 되면 하고 공평하게 했잖아 그럼 끝 뭐 이런 그치. 느낌인 거죠. 룰대로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어쨌든 그 부처 소관에 따라 마인드도 다를 것이고 네. 뭐 요구받는 지점도 다를 텐데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가? 왜 이런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왜 급여를 더 안 주지? 왜 돈은 넘쳐는 안 되는데 왜 안 주지? 현대는 뭐 10조로 땅을 사고 막 난리잖아. 그렇죠. 왜 안 되지?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데? 구를 맞추려고 구 맞추려고 한 9조쯤 더 쓴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를 맞추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입찰가를 뭐 끝을 999로 했어. 몽구가. 아, 그래. 자기 이름 아, 보니까. 자기 이름 구니까 그걸 맡으려면 뭐 9,999하고 뭐 이렇게 했어. 아, 그래? 뒷자리를. 그래서 10조가 된 거야? 하여튼 잘,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되게 웃긴다. 그런 식으로 이걸 맞춘 거예요. 뭐 장난도 아니에요. 정말 매독이 이제 10조가 장난인 거야. 장난인 거지. 쌍놈이네, 이거. 어쨌든, 이걸, 뭐, 정몽구 쌍놈의 새끼야. 예, 사실. 뭐 야, 그럴 수 있죠. 1억만 줘라, 10조 중. 형, 1억은 10조에 몇 분의 몇이야? 1억은 만분의 1이죠, 만분의 1. 만분의 1이야? 만분의 1이죠. 와,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에 만분의 1은 얼마지? 아니다. 만분의 1이 아니다. 1조가 만분의 1이니까 10만 분의 1이네요. 10만 분의 1이야? 10만 분의 1. 그러면 1억이 10만 개 있어야 1조가 돼? 그러네요. 진짜 맞아? 1억이 1000개 있으면 1000억이잖아. 어. 10,000개 있으면 1조잖아. 10조면은 그러네. 1만 개, 10만 개잖아. 10만 개 중에,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100원. 뭐, 갑자기 왜 이걸 하나? 그러면은 내가 월급 100만 원이 내 전재산인데 100만 원도 지금 없는데 그럼 그거 중에 100원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몽구 형. 미안해. 잘못했어. 나 1억만 줘. 아,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걸 봐야 돼.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복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보수 정권도 그렇고 자칭 중도 보수 정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가 보는 복지 특히나 수급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한테 굶어 죽지 않게만 해야 된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않게 하면 된다. 딱 요거예요. 딱 요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준보다 조금도 넘지 않아요.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쁘다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심판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모르겠네. 또 되겠지? 뭐가 되겠지가 뭐야. 또 이 꼴이 돼. 아니, 저 너무 억울한 게, 이렇게도 하고, 막말을 막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최경환인가 그 새끼는 뭐라고 했는데.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비정규직의 그걸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깎아내려가지고 격차를 없애는 거야. 창조 경제도 이런 창조 경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보수들의 그 일종의 평등주의가 있잖아요.
보수들의 평등, 그러니까 원래 평등 뭐 이런 거는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세상 평등해야 돼 막 이런 거 하는데 요즘 보수주의자들이 자꾸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쟤도 비정규직인데 너는 왜 정규직으로 그거 다 그렇지. 먹고 사냐 이런 평등주의가 공무원 있는 것 연금 같아요. 얘기하면서 공무원 얘네 불이 연금. 붙었어. 불이 붙었어. 공무원 연금에도 그런 평등주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국민들을 이런데 왜 공무원 뭐 이러냐. 그런 그게 심리를 근데 이용해 그게 먹혔어. 그 그게 심리 이용해 먹기에 먹혔어. 그 공무원 연금이 딱 좋죠. 그렇죠. 철밥통들 깎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급자의 얘기에도 뭐 그리고 이제 그 수급자 먹고 중에 살기 힘든데 지금. 이 사람들 100만 원 줄 수 있냐? 그런데 어떤 수급자 해외여행 가는데 어떤 수급자 뭐 하는데 뭐 말이 차가 되냐?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것들은 이제 어떤 일종의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어떤 질투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의 힘이었는데 그지. 그래서 이 개별급여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내세웠던 제일 주요한 논리가 수급자가 복지를 독점한다. 형평성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많은 복지 재원들이 다양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수급비로 몰빵된다. 그러니까 거지. 뭐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도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실제 더 필요한데 아예 못 받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뭐 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급여, 뭐 장제급여, 뭐 온갖 급여들을 이 사람한테 이미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이제 영어로 표현 all or nothing 해가지고 다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거나 요런 그 비합리적인 체계를 깨야 된다고 하면서 개별급여를 전면에 내세우는 도입안을 내세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들에서 개별급여를 주장할 때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들 외에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이제 부가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요구했던 건데 그 논리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배운 놈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해. 약간 감정적인 거 좀 두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지 뭐. 나는 세상에 어떠한 이게 수급제도를 평가하든 뭐 장애를 평가하든 어떤 평가 방식도 100%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제도도 100% 공정할 수 없잖아. 그 사이에 뭐 누군가는 좀 더 혜택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어떤 처지보다 뭐 비교하자면. 그럼 어떤 사람들 그 비교에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꾸 이 제도가 얼마나 공평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변별력만 높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수능을 할 때도 우리나라 어떤 교육제도에서도 뭔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교육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뭐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공정한 변별력을 가진 평가제도는 무엇인가에 항상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제도도 변별력에만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 룰 바꾸기만 하다 끝나는 거죠, 뭐. 그치. 이렇게 바꾸면 요 사람들 죽어나갈 테고 저렇게 바꾸면 저 사람이 죽어나갈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의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 정부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만 추진해가지고는 법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많이 바꿨어요. 네. 사실 유재중 위원안이 처음에 냈다는 그 안은 대안들 많이 논의하면서 폐기하고 새롭게 이렇게 좀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각 급여별로 이제 통합급여 체계 했을 땐 최저생계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제 개별급여에서는 각 급여별로 주무부처의 장관이 결정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이 많이 쏟아지니까 법에 그냥 좀 명시를 한 거예요. 중위소득 몇 프로로 뭐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한 거죠. 이게 그 급여액이 수급권에 대한 급여액이 맨날 들쭉날쭉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에 이렇게 딱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뭐 이런 식의 조항들을 삽입을 했어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건 또 뭐냐면은 그렇게 명시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라고 했던 게 지금 최저생계비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야겠지.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야겠지. 지금 한 28%, 7% 뭐 이 정도 되는데 약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 시작이 된 거고 또 이제 왜 부양의무자 기준은 뭐 완화를 대폭 안 하냐 막 이런 식의 비판들을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제 거세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국회 이제 복지 논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서는 부양의무 완화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 폐지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기회 균등을 되게 강조하니까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일부 수용했어요. 그래서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서. 그리고 그 장애인의 경우 뭐 이렇게 부양의무 기준 소득 산정할 때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질 때 그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받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수급 대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지난 3년간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사람들의 숫자가 22만 명? 뭐 이 정도 된대요. 탈락은 이빨 시켜놓고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일부 들어온 게 그 탈락한 사람들의 반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7분의 1. 그 22만 명이 떨어졌다라는 게 되게 실감이 되는 게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이 이렇게 수급자였다가 떨어진 게 이해가 되는 게 웬만하면 시설 수급권에 대해서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설 수급도 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대거 탈락을 시켰어요. 부양의무 관계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통보하는 거죠. 이제 수급자 아니니까 모시고 가라. 이제 당장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가족들에서 이제 실비를 내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떨어진 20만 명은 부정수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은 거니까 아니 당신들이 세금을 아껴준 거다. 그리고 12만 명은 정말 어렵고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받게 해준 거니까 이거는 맞아 제도의 성과다. 변경된 제도의 성과다. 그래서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오히려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장애인 생활시설에 장애인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가족이 부양하기 어렵고 부양할 수 없어서 사실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부양의무를 다시 지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아주 최저의 어떤 생계나 생존에 대한 비용도 가족이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람 나가게 하겠다.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부양한 능력은 있고 몸으로 부양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자고 뭐 밥 먹이고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거지. 돈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의상 시설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해? 걔네 그 선전과 선동의 전략들이 계속 먹히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새누리당이. 너무 잘해. 새누리당 이런 얘기하면서 장애인 이야기 잘 안 하죠. 사실은 장애인 이야기는 뭐 하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전장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답지 않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박근혜가 복지를 되게 강조하면서 그렇죠. 등장했잖아요. 이제 복지는 사실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전 국민적인 이 약간 떡밥 던지기 식으로 복지를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사실 실제 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개판도 많이 치고 약속도 파기하고 뭐 이래 왔는데 실제로 박근혜가 장애인의 거론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속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피해받는 거는 장애인이나 그렇죠. 빈곤층.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박근혜가 무서운 건 아이고 그렇게만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어차피 박근혜 안 들으니까. 박근혜가 무서운 건 김기춘이 들을지도 몰라. 김기춘 그 새끼는 어쨌든 그 박근혜가 무서운 건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등에 업고 모든 걸 다 추진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약간 말을 안 듣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복지부 장관이 가서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좀 난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끝인 거야. 근데 그 뒤엔 또 지지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고 깽판을 놔도 그냥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이래서 더 엉망이 되고 이분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과정도 남다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제 복지 부분에서도 이런 확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작년에 이 박근혜 언니가 국정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거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정상화. 그래서 비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야?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 비정상을 뭐 뿌리 뽑겠다 하면서 이제 막 동네에다가 현수막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뭐 4대학 근절 뭐 이런 거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진돗개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돗개론. 진돗개 좋아하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진돗개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라면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고 우리는 이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는 각오로 하여튼 우리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과연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짝 뜯어까지 넣지 않는가? 진돗개의 특성이 그런가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세파트?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불독. 불독이라고 세겠다. 우리 보통 그런 비유를 하긴 하는데 진돗개가 과연 그런가? 아니 또 우리 품종으로 써줘야 되니까 대통령은. 아 그런가? 대통령이잖아.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이 맞아, 저택에서 강아지. 키우는 개가 순종 진돗개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한번 물면 저기 고기 덩어리를 왜 순종 안 키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속상하다. 그만하자. 밥 먹자. 네. 뭐 내려오래. 아니 전 진돗개가 참 궁금해요. 네. 근데 정말 개별급여가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수급자들에게 가장 뭔가 이렇게 타격이 있고 영향이 있는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건 없을까요? 뭔가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근데 제 느낌에는 지금 제 생각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유재중 의원이 이렇게 처음 안을 냈을 때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었어요. 개별급여를 하게 되면은 소관부처에서 이의신청도 안 받고 뭐 주무부처에서 그 급여 수준을 마음대로 정하고 뭐 이러면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거를 해체시키려는 시도다라는 비판이 딱 맞을 정도였는데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하니까 법안에다가 그 급여 수준을 몇 %라고 명시를 하기도 하고 뭐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법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비판받은 지점들은 많이 피해간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거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세제생계비 현실화 이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 수준과 까다로운 선정 기준. 그렇죠. 요거였는데 아까 뭐 신행영 얘기했듯이 복잡한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그 급여의 이 구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급을 신청했는데 내 소득이 얼마야?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이만큼이니까 나는 여기 부족하니까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만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체계에서는. 이건 그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예전에 그 단톡법 이전에 그 전화기 값 얼마 내가 얼마 내는 거 계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렇게 계산기에 넣으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 냅니다 이렇게 나오는 세티진인가? 세티진 계산기가 있었는데 그런 기초수급법 계산기 이런 거 진짜 나와야겠다. 나와야겠다. 어플 하나 개발하면 대박나나? 아니 무료로 풀어야지. 이건 수급자들이 써야 되는데 100원 받기도 뭐하고. 어디냐 뭐 B-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다가 사람 돼가지고 사업 쓸까? 아니 진짜 쓸만한데? 아니, 이거는 너무 되게 어렵더라 기초법이. 상담해주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 같은 데를 가면은 당신이 나오면 다양한 얼마나- 어떤 이렇게 요구들 중에
자기가 도대체 나와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쓰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 어떤 소득이나 뭐 이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사해 보면 대충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와서 그래. 개별마다 어떤 그걸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 참 좀 어려워지는 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불안감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득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렇죠. 네. 기초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탈시설도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급여 수준을 확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명시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비판을 살짝 피해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를 확 탈락시키다든가 이거는 아주 도덕적인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부정수급자를 잡는다는 거는 정부한테 정부가 칼을 쥐고 있고 명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수급자의 목을 자르는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그거 도입됐잖아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부양의무자 소득 잡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수급비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자기 이제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일정하게 생겼다는 이유 그게 정부의 통합전산망에 딱 잡히는 순간 수급비가 이제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쉽게 처리가 되니까 개인의 사정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이게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법률에 관련된, 원래 사실 그 전에 수급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죠. 지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또 들으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모르겠으시면 비마이너의 전화에서 하금철 기자를 찾으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비마이너 전화번호 몇 번이죠? 7431-0420. 7431-0420으로 전화하셔서 기초법 전문가 하금철 기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전화해서 나 그래서 얼마 받는 거요? 하면 몰라요. 네, 곧 계산기 어플 나오니까 계산기 어플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오늘 당장아 오늘 제목은 뭐였죠? 상판 하드시오. 송파생 문역법? 상판 사는 거 어디로 가고 있나? 이대로 안 돼. 네,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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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be the minor. 삶을 살아가는 너 자신감을 지켜줘.